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집값도 이제 상당히 몇 년 동안 폭등을 했잖아요.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수치로 나타나나요?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5년 계산해 보면 수도권 기준 한 63% 정도 올랐는데 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이제 2021년 상반기에만 거의 한 15% 20% 올랐으니까. 올해 상반기에만요?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예,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잠깐만, 15%라는 게 이제 전국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기준. 수도권, 서울과 예. 이제 경기까지 해서. 예. 이야. 아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볼 수 없었던 집값 상승률이고요. 특히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이 상승이 이제 진행된 게 2020년도에 2006년 이후에 실거래 데이터를 이제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상승률을 2020년도가 기록했는데, 2021년도가 이 데이터를 깼습니다. 상승률을요. 예, 그래서 올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소득 대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2004년부터의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2006년 말부터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2008년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점이 언제였냐면 14, 15년. 그래서 역시 그때였군요. 이때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쌌고 이럴 때 사실은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네요. 최고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18년 말부터 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18년, 19년 정도에는 이 빨간불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보시면 2007년, 8년 고점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임대차 3법 작년에 하면서 그 이후로 보시면 이 빨간색 마켓 그래프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이제 작년 중순 이후로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역사상 가장 지금 소득 대비해서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1년 사이가 가장 많이 오른 거로 나오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죠. 최근 1년 사이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분석. 그 요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그래서 모든 자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큰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의 버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 요인 때문에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임대차 3법을 작년 이제 가을에 하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됐고 이 급등한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엄청난 이제 상승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항상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상승이 또 가장 또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중들이 열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제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포 심리.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둘러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좌절감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 전망은 어떨까요? 1, 2년은 더 오를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때문이죠. 임대차 3법은 의도는 좋았어요. 그 주거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전세 사는 사람들의 2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격도 못 올리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놓친 게 있었죠.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놓치신 것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가격도 안 올리고 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의 요건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전세 수요가 늡니다. 반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편합니다. 전세를 끼고 파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고 또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인테리어에서 더 높은 가격 받는 것도 어려워지면 계약갱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라면 반전세로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반전세로 돌리지 않겠냐. 월세로 돌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줍니다. 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허가 이런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계속 감소 중이죠.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착공도 2016년 이후 만 5년째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실입주 물량, 그러니까 물론 청년주택이라든가 또는 그 도생 이런 쪽의 물량을 카운팅하면 늘고 있다고 주장하시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파트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62.1%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급은 어떤가를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만 호가 올해 2만 호, 내년 10,000호 정도 입주합니다. 자, 아파트 입주량이 급감하는 시국에 이 법을 만들어서 입주 물량이 넘쳐날 때는 전세가 안정되잖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거기다가 전세의 매력을 높이고 또 전세 공급자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법을 만든다? 가격 폭등이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금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의 어떤 계획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신속한 그리고 저렴한 대규모 일반 분양 물량의 공급 같은 요인이 없다면 내년 정도까지도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버블 레벨에 간 지역이 많이 보이지만 버블은 일단 꺼져야 버블인지 아는 거지. 그 버블이 거침없이 커질 때는 모멘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은 좀 믿고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무주택자의 주거 형태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다. 여기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아파트는 힘들 거고 또는 서울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고 최소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원금이 굉장히 적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비규제 지역에 가서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개통될 10년 안에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광역급행 도시철도들을 믿고 가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그 리스크는 저는 부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반면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자기 돈으로 전세 살고 있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살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쓴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뒤에 작년에 썼으면 1년 뒤 올해 쓰면 2년 뒤에 결국은 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또 그때까지 남한테 돈 빌려줄 건가 무이자로. 전세라는 게 결국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자도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집 사는 게 맞지 않냐. 꼭 그렇게 집값에 대해서 베팅해 하셔야 되냐. 지금까지도 서울의 전세를 자기 돈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적으로 배제하신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주택 가격 하락에 그렇게 꼭 베팅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 버블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는 이대로 간다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가 끝난 다음엔 어떡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저는 전세로 계속 살기보다 지금 거기 전세, 서울의 전세 자금에다가 정부가 또 이번에 이 저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도 완화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는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신축의 대단지에 교육 환경도 좋은 이런 지역들은 안타깝지만 서울 평균값이 지금 11억인데 다 그 이상에 있으니까 그건 힘들 거고 상대적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본다든가 지금 당장은 거주 여건이 안 좋지만 미래의 교통망이 개선된다든가 또는 자녀의 연령이 낮다면 학구는 지금 잠깐 접어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핵심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냐 생각합니다. 전세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띠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수급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의 좀 임대차 3법, 무리한 이런 임대차 3법이나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매물을 자꾸 이제 매물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이제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마저 올해와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또 작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올해 네. 내년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수급이 지금 뜨겁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좀 붙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예. 거의 여러 가지 상황사 이제 전세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 이제 대세 하락장이 한번 오게 된다라면 예. 역전세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일부 지역 경우에는. 전세가는 향후 뭐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또 꽤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대구와 인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공급을 많이 하니까 예. 그것도 이제 역사상 거의 최악의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거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 내년 내후년.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3년에 대구와 인천은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심하게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일단 전세 가격이 좀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엄청난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아마도 이제 전세 가격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만 혹시라도 금융 위기와 같은 어떤 이런 긴박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급격한 어떤 경기 조정 가능성이 발생이 된다라면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금융위기 때도 이제 이전 차트에서 보셨지만 전세 수급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입주 물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경기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난 위축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사를 갈 생각을 거의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가계부채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로는 1,800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님이 갖고 계신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거긴 좀 무시무시하던데 거의 3,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분석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틀리면 본질적으로 리스크 관리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도 결국에는 데이터의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 1,800조 얘기하신 거는 가계 신용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계 신용은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예. 원래 이제 가계 부채, 가계 대출을 이렇게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정의한다라면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모든 부채를 가계 부채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계가 책임지잖아요. 법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사업자라는 건 소상공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동차 대출. 이 부분인데 이 대출이 가계 신용에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통용되는 공식적인 가계 부채는 가계 신용이 아니라 개인 금융 부채예요. 개인 금융 부채에는 지금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800조가 가계 신용이면
개인금융부채는 2,000조 정도 됩니다. 한 200조 정도가 더해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요 개인금융부채에도 한 200조 정도가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대형 자영업자는 제외됐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어떤 그런 가계부채 통계에는 전체의 리스크를 전체 관리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채 통계의 목적 자체가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계신용은 네. 용도의 목적을 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는 일종의 자금순환 과정, 예.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부분이지 부채의 리스크를 파악하려는 어떤 부채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빠져 있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사적부채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임대보증금 이 부채는 당연히 빠졌겠죠. 사실은 이 부채가 어찌 보면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부채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빠지니까 부채의 위험, 이에 따른 관리 이게 전부 왜곡되거나 잘못되어 이제 관리가 됐겠죠. 근데 임대보증금은 왜 포함돼야 되는 거죠? 어차피 제가 이제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갭투자라고 하죠. 예.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낀 집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일종의 주담대출의 LTV잖아요. 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군요. 네, 예.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예. 전세 보증금은 부채인 게 맞습니다. 집값이 현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하락하더라도 이 공시 가격은 이게 계속 만약에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보유세도 계속 올라갈 텐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네, 어떻게 충분히 보세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시세가 고정이 현재 시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시된 공시 가격은 올해 1월 1일 시점에 각 단지별로 있는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베이스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면 내년에 공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시세는 더 오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시 가격과 시세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시세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계속 그러니까 시세 근접하게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세는 멈춰 있어도 공시 가격은 작년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가 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공시 가격이 그 전년도보다는 더 오르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공시 가격이 오르는 한 시세가 멈춰 있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보유세는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그게 또 다시 맞춰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납세자들 혹은 국민들 일부가 만에 하나 이제 올해 가격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거나 그대로 있는데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는 왜 점점 더 늘어나냐. 이게 적어도 1년, 2년 텀 사이에서는 계속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는 공시가격을 계속 이제 현실화를 높여서 올리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한 70, 80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올린다 하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그 어떤 뭐 앞으로 로드맵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올해 전체적인 그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공동주택이 평균적으로 70.2% 그러니까 올려서 70.2%.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요즘 공동주택은 고가는 좀 높더라고요. 네, 고가의 경우에는 평균이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75%에서 80이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공동주택 전체 평균 70.2%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69% 그러니까 보다 한 1.2%포인트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시세 대비한 요거의 평균값 자체를 목표치로 그 90% 수준으로 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금액대별로 시세가 15억 이상인 상대적으로 좀 비싼 집들은 좀 더 빨리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4년 남았네요. 이제. 4년 뒤부터는 시세 90% 수준에 달하는 정도로 공시가격을 좀 빠른 속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사이는 27년까지 90% 목표를 맞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9억 이하, 이 상대적인 중저가 이하의 경우에는 30년을 목표로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2030년 시점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세의 그 시점의 시세의 90% 정도가 평균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